안녕하십니까. 부산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치과 보철학교실 이현종입니다. 저는 오늘 스트레스 옵티마이즈드 오클루절 디자인 for implant restoration by distal analysis라는 주제로 여러분께 재밌는 내용을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전반적인 컨텐츠는 이제 메카니컬 컴플리케이션에 대한 그런 내용을 준비를 좀 했고요. 과연 임플란트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메카니컬한 컴플리케이션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힘은 어떻게 전해지고 어떤 부분을 좀 주의해야지 이런 컴플리케이션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런 임플란트의 레버 이펙트, 그리고 토크 이펙트, 그리고 오클루절 디자인을 조절을 해서 이런 안 좋은 힘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임플란트는 메카니컬 페일리어가 많이 일어나는데요. 이 그림은 14번 소구치에서 5년 동안 쓰다가 티슈 레벨 임플란트가 부러진 그런 케이스입니다. 또한 인터널 본 레벨에서도 다양하게 강한 저작을 받아서 임플란트가 프랙처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2012년에 EAU 컨센서스에서 5년 동안 생존한 그 임플란트 보철에 대한 컴플리케이션을 정리한 게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특히 스크류 루즈닝 같은 경우에 8.8% 5년 동안 8.8%에서 경험을 하게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런 분석을 하고 있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한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따르면은 레트로스펙티브 스터디로 4년 동안 차트 리뷰를 해서 정리한 그런 연구인데요. 스크류 루즈닝은 역시 그 EAU 컨센서스와 비슷하게 한 8.2% 정도 그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브럭시즘 환자에서 과도한 교합력을 받는 환자에서만 따로 정리해 봤을 때 30%까지 스크류 루즈닝이 발생한다는 그런 자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임플란트가 똑바로 심기지 않고 상악 대구치처럼 이제 버컬로 틸팅이 되어 있는 경우에 훨씬 더 스크류 루즈닝이 많이 발생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도, 그냥 많이 기울수록 스크류 루즈닝이 5년 동안 관찰을 해봤을 때 더 많이 일어난다. 여기서는 최대 50%까지 스크류 루즈닝이 한 번 정도 발생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 하악 대구치 혹은 상악 대구치에서 최소한 4.5mm의 임플란트를 심어야지 안전하다고 인터널 본 레벨의 경우에는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 경우는 상악이 컴플리트 덴처 총이치였기 때문에 4.0의 10mm짜리 임플란트를 심었던 케이스입니다. 보통 총이치면은 저장력이 약하다고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총이침에도 불구하고 환자분의 저장력이 굉장히 세서 임플란트가 프랙처 되었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과연 이 환자가 총이치를 끼고 있는지 임플란트를 갖고 있는지 등등 대합치 상태에 따라서 힘을 과소평가할 게 아니라 이 환자가 정말 그 얼마나 강한 근육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성인 남녀 100명을 대상으로 맥시멈 바이트 포스를 측정한 논문을 보면은 평균적으로는 285N이 되고요. 여기서 상위 15%는 435N의 저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상위 10% 정도면은 거의 500N, 50kg 가까운 힘을 발휘를 하는데 이렇게 저장력에 따라서 외력 그 자체가 굉장히 다르게 됩니다. 저장력이 강한 사람이 계속해서 힘을 줄 때 이러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결국에는 임플란트가 탈이 나는 건 결국에 저장력, 과도한 저장력을 많이 받아서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건데 이 저장력을 받았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임플란트의 힘이 어떻게 가해지고 그 힘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이런 레버 이펙트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림처럼 교합면에서 힘이 가해졌을 때 이렇게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서 이쪽이 펄크럼이 되고
로드암, 리액션암 이렇게 지렛대 원리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쉽게 단순화시킨 도해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익스터널 타입의 임플란트를 제가 그린 거고요. 교환면에서 200N의 30도 오블리크 힘이 가해지면은 순수 측방력은 100N의 힘이 가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200N 정도의 힘을 많이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200을 줬을 때 순수하게 100N의 힘이 가해지는데 사실 여기서 100N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펄크럼과 리액션암을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어렸을 때 지렛대의 원리를 배웠듯이 임플란트에서도 똑같이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환면이 이렇게 되고 펄크럼, 리액션암. 그래서 이를 펼쳐보면은 1대 2.5가 됩니다. 이거는 평균적인 하악 제1대 구치 알베올라분이 살짝 흡수됐을 때의 상황을 그린 건데요. 그래서 100N의 힘이 가해지면은 스크류에서는 250N의 힘만큼 버텨내야 됩니다. 그리고 펄크럼에서는 이 두 개의 힘을 합친 만큼 350N의 힘이 발생하게 됩니다. 클리니컬 크라운이 좀 짧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렛대가 짧아질 수가 있고요. 상악 제1대구치, 제2대구치처럼 본이 흡수가 많이 돼서 클리니컬 크라운이 길어지는 경우엔 또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저장력을 갖더라도 클리니컬 크라운의 길이에 따라서 정말 그 펄크럼에 가해지는 힘이 2배 이상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를 임플란트 시스템에 따라서 도해를 그려서 나타내 본 건데요. 티슈 레벨 같은 경우에는 트레즈 뮤코잘 파트 때문에 클리니컬 크라운이 조금 짧아지는 경향이 있어서 같은 힘을 주었을 때도 리액션 포스는 다양한 인터널 본 레벨, 익스터널 본 레벨, 그리고 티슈 레벨 와이드에 따라서 조금씩 힘이 다르게 작용하겠구나라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2차원에서 조금 전까지는 2차원에서 한번 예측을 해본 거고요. 실질적으로 3차원으로 디자인해서 유한 요소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조건을 주고 플랫폼만 서로 다르게 티슈 레벨 레귤러, 티슈 레벨 와이드, 그리고 인터널 본 레벨, 익스터널 본 레벨 이렇게 플랫폼을 다르게 해서 한번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 결과에 따르면 티슈 레벨을 평균적으로 1로 뒀을 때 상대적인 수치를 나타냈는데요. 티슈 레벨 레귤러가 1일 때 인터널 본 레벨은 1.8 그리고 익스터널과 티슈 레벨 와이드는 0.86 그리고 각각 1.1 정도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티슈 레벨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인터널 본 레벨보다는 그 플랫폼에서 티타늄의 두께가 두껍기 때문에 좀 더 스트레스를 잘 분산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수치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터널 본 레벨이 가장 그 플랫폼 쪽이 그 얇기 때문에 티타늄의 두께가 얇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좀 더 집중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했던 바와 같이 플랫폼의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똑같은 힘을 주어도 스트레스가 최대 거의 2배까지 차이가 나는구나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보면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요. 보통 많은 연구에서 버티컬 로딩도 주고 30도 오블리크 로딩도 주기 때문에 똑같이 그렇게 두 가지 조건으로 줬는데 이 버티컬이냐 오블리크냐 이 차이가 가장 큰 스트레스 디스트리뷰션에 영향을 더 크게 미쳤습니다. 이 플랫폼 차이보다. 여기는 3.5배 차이가 났죠. 그래서 이 로드의 디렉션이 정말 큰 그 팩터구나. 수치를 높이고 낮추는데 정말 큰 팩터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하지만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임상적으로 로드 디렉션을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많은 교과서에 보면은 1993년에 웨인버그가 이런 논문을 내면서 이런 피겨, 모두에게 익숙한 피겨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교두 경사가 스티프하면은 힘이 바깥쪽으로 많이 해서 이 경사각이 심해지고, 교두 경사를 낮추면은 힘이 좀 더 임플란트의 중심 쪽으로 가서 이 토크가 더 작아진다. 이런 정도의 내용은 우리가 이미 25년 전부터 잘 알고 있습니다. 단순한 기계공학적인 내용인데요. 이렇게 보면은 교두 경사를 스티프한 거에서 낮추게 되면은 이 교합점의 접선의 수직인 방향으로 힘이 벡터가 가기 때문에
조금 더 교두경에서 낮을수록 더 유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치아 사이즈를 조금 줄여줘도 약간은 더 유리한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를 우리가 교합면에 어떤 힘이 가해졌을 때 정말 웨이버가 말했던 것처럼 교합점의 법선의 수직인 쪽으로 힘이 가는지를 3차원 유한요소 분석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간단하게 보면은 정말 이렇게 단순하게 그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 이 법선의 수직 방향으로 힘이 간다고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를 통해서 그럼 교합면의 다양한 곳에서 우리가 교합점이 찍힐 수가 있는데 주로 펑셔널 커습 혹은 센트럴 포사 쪽에서 교합점이 만들어지도록 디자인을 하게 되죠. 이때 그럼 각 교합점의 위치마다 힘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그 힘이 토크를 얼마나 일으키는지를 고민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림처럼 펑셔널 커습의 약간 버컬 사면 쪽에 힘이 가해졌을 때 이 힘이 지금 이 플랫폼에서 바깥쪽으로 향한다면은 약간의 로테이셔널 토크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쪽이 펄크럼이 되고 이 크라운을 설측으로 살짝 뒤틀리려는 힘을 발휘를 하게 되겠죠. 하지만 스크류로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쉽게 뒤틀리진 않지만 그런 힘을 받게 됩니다. 그럼 이를 통해서 다양한 곳에서 교합점들이 형성될 거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어떠한 교합점에서는 토크가 거의 작게 발생하는 교합점이 있을 수가 있고 어떤 교합점에서는 토크가 좀 강하게 발생하는 교합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녹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벡터가 교합력의 벡터가 조금 플랫폼의 중심 쪽으로 가서 좀 더 페이버러블한 교합점이 될 수 있을 가능성들의 그런 영역을 그려본 겁니다. 임플란트 플랫폼의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티슈 레벨, 레귤러, 티슈 레벨 와이드, 그리고 인터널 본 레벨은 여기를 꼴대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벡터가 이 꼴대 안쪽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토크를 적게 나타내게 되고 꼴대에서 바깥쪽으로 많이 빠질수록 똑같은 힘이라도 더 강력한 토크를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스트레스 수치가 더 커지겠죠. 이렇게 2차원적으로 한번 도해를 통해서 설명해 본 것을 조금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3차원적으로 유한요소 분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의 연구에서는 버티컬 로딩 하나랑 오블리크 30도 로딩 이렇게 두 가지를 많이 주는데요. 저는 여기서 로딩 디렉션에 따라서 스트레스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를 보기 위해서 0도부터 60도까지 5도 단위로 총 13가지 힘을 줘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버티컬 로드는 무조건 좋고 오블리크 로드는 무조건 안 좋다 이렇게 흔히들 쉽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조건을 제가 버컬 커습 위치에서 버티컬 로드를 0도 디그리로 주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이 버티컬 로드가 임플란트 엑시스의 정확하게 센터에 있지 않으면은 버티컬 로드라 하더라도 그림처럼 펄크럼이 있고 이렇게 토크를 발생시킬 수 있겠다라고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렇게 됐는지를 보면은 정말 0도의 힘을 줬지만 그게 센터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약간 로테이셔널한 토크가 발생을 하고 이 부분이 펄크럼으로 돼서 힘이 집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5도 오블리크한 힘은 어떨까요? 이는 15도 이제 버티컬은 아니고 15도만큼 사선 방향의 힘이긴 하지만 이 힘의 방향이 플랫폼의 센터 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치를 보면은 로드 1보다 15도 뒤틀린 로드 2가 더 스트레스를 낮게 나타낸 걸 볼 수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유한요소 그림을 보면 전반적으로 힘의 벡터들이 조금 더 수직적으로 로드 1보다도 더 수직적으로 내려가고 이쪽에 과하게 걸린 펄크럼도 더 약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30도로 넘어가고 40도, 45도로 넘어가고 이렇게 될수록 점점 더 반대쪽으로 이제 토크가 걸리면서 펄크럼이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똑같은 힘을 줘도 이 각도가 점점 커짐에 따라서 더 스트레스가 강하게 증가함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무조건 버티컬 로드라고 좋은 게 아니고 무조건 오블리크한 사선 방향의 힘이라고 무조건 안 좋은 게 아니라 어느 방향에서 어떻게 힘이 가서 그것이 임플란트 플랫폼 중심으로 들어가서 토크를 일으키느냐
혹은 바깥쪽으로 빠져서 토크가 많이 발생하느냐, 그 차이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티슈 레벨과 인터널 본 레벨의 그 5도 단위로 힘이 왔다 갔다 했을 때 스트레스가 플랫폼 쪽에서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상악 제1대구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버컬로 틸팅돼서 임플란트가 식립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보면은 우리가 교합점을 어디에 형성해 주어야 하나라고 고민을 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똑바로 식립된 임플란트의 경우에는 이 엑시스의 그 근방 쪽에 교합점을 형성해 주는 게 그 토크를 적게 일으킨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상악 제1대구치의 버클로 기울어진 임플란트의 경우에는 이 엑시스에 비해서 펑셔널 커습 쪽은 엑시스에서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교합이 되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힘을 일으킬까요?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림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비록 펑셔널 커습은 엑시스에서 멀긴 하지만 이쪽 방향 힘들이 임플란트 플랫폼의 중심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펑셔널 커습이 약간 스티프하게 디자인된 경우는 어떨까요? 이럴 때는 굉장히 임플란트 토크를 일으키지 않는 그런 힘의 영역이 굉장히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펑셔널 커습이 조금 더 라운드한 게 스티프한 것보다는 훨씬 더 페이버러블한 토크를 적게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교합점을 더 넓은 영역에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임플란트 디자인을 할 때 치과 의사로서 이 디자인에 직접 참여를 하게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덴탈 테크니션, 기공사들이 디자인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그냥 큰 고려 없이 교합 조정만 해서 이렇게 세팅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우리는 이제 3차원 캐드캠의 시대이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을 쓰면은 우리가 디자인하는 교합점들이 정말 어느 방향으로 벡터가 가고 이것이 토크를 일으키는 교합점인지 일으키지 않는 교합점인지 신경만 쓰면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단계에서부터 이런 평균적인 벡터들을 컨트롤을 할 수가 있는 시대에 온 것이죠. 각각 이 대합치의 데이터와 임플란트 크라운의 데이터를 보면은 X, Y, Z 데이터들이 다 그 좌표 값들이 있고 벡터 값들이 사실 다 숨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조금 더 활용을 하면은 이렇게 디자인된 임플란트 크라운의 교합점들에서 벡터들이 평균적으로 어느 방향을 향하는지를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디자인의 경우에는 약간 버컬 쪽으로 이렇게 빠지게 되었죠. 그럼 이렇게 분석을 하면은 교합점을 조금 디자인을 바꿔서 좀 더 벡터를 이 플랫폼 내부로 들어가게 디자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크라운을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요. 이렇게 교합점이 찍힐 때 벡터가 굉장히 버컬로 빠지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합점을 조금 다르게 디자인을 해본 다음에 다시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평균 벡터가 상당히 임플란트 플랫폼 중심으로 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또한 한 번 더 수정을 해봤더니 굉장히 이 평균 벡터가 중심적으로 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실 매뉴얼로 크라운을 만들 때는 이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알기가 힘들었지만 지금은 캐드캠 시대이기 때문에 디자인 단계에서 조금 더 신경 쓰면은 이런 부분까지 미리 디자인에 반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벡터들을 보면 지금 전반적인 크라운 외형을 보면 크게 변한 것 같지 않지만 교합면의 형태를 조금씩 바꿔준 것만으로도 이렇게 버컬로 심하게 빠지는 벡터에서 임플란트 중심으로 가는 벡터로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쉽게 만든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덴탈 캐드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크라운을 디자인한 다음에 그것을 간단하게 분석을 할 수 있게끔 쉬운 버튼 하나로 분석을 할 수 있어야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분석된 임플란트 디자인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마고웍스라는 회사와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특허를 내고 디자인을 쉽게 분석하는 툴을 좀 개발을 해봤는데요. 동영상을 보면은
우리가 임플란트를 디자인을 한 다음에 이 소프트웨어에 넣어서 어떤 게 임플란트 파일이고 어떤 게 대합치 파일인지만 넣어주면은 이 평균 벡터가 어느 방향으로 향하는지를 아주 손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한 다음에 조금 더 디자인을 수정을 한 번 더 하고 다시 또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사실 교환면의 벡터가 중심으로 임플란트 플랫폼의 중심으로 들어가느냐 혹은 바깥쪽으로 빠져서 토크를 심하게 발생시키느냐, 이 부분은 아까의 연구에서도 중심으로 갔을 때보다 바깥쪽으로 빠졌을 때 3.5배 똑같은 교합력이 가해지더라도 3.5배만큼 힘의 차이가 나고 다른 연구에서는 5배 이상 힘의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임플란트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교합력의 평균 벡터를 컨트롤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사실 이렇게 염두에 두고 디자인을 해서 임플란트 크라운을 제작을 했다 하더라도 이제 캠 과정에서 그 오차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강 내에 들어갔을 때는 교합점이 우리가 예측했던 대로 똑같이 찍히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디자인한 상태에서 교합점이 똑같이 찍히게 하기는 힘들겠죠. 하지만 그런 고려가 전혀 특별히 이런 벡터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이 그냥 디자인돼서 나온 크라운을 교합 조정해서 넣어주는 거랑 그래도 이런 벡터에 대해서 고려를 하면 우리가 교합점이 이 부분 쪽에 찍혀주면은 평균 벡터가 정말 토크를 일으키지 않고 좋은 교합점이 여기에 있구나라는 것을 사실 미리 알고 들어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분석한 것을 바탕으로 교합 조정을 할 때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혀 그런 고려가 없이 디자인한 것보다는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현재 이런 프로그램은 우리 엑소캐드나 3쉐입 같은 흔히 쓰는 덴탈 캐드 소프트웨어에 이제 애드온이 될 수 있으면 더 쉽게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크홈 메시지로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임플란트에 스트레스를 가하고 스트레스 수치를 작게 해서 이제 스크류 루즈닝도 줄이고 어버트먼트나 그리고 임플란트 프랙처 등등 여러 가지 메커니컬 페일리어를 적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요소 중에서 정말 이 로드 디렉션을 컨트롤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는 것을 또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당장의 임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펑셔널 커습이 스티프한 것보다는 좀 라운드한 게 훨씬 페이버러블한 벡터를 가진 교합점들을 형성하기에 좋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늘 교합 조정할 때 이 교합력이 어느 방향을 향하는지를 늘 염두에 두고 교합 조정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임플란트의 메커니컬한 페일리어를 많이 줄일 수 있는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상의 임상에서 늘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면서 교합 조정을 하고 임플란트 크라운을 디자인할 때 활용을 하시면은 임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강의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